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파파 카페의 인기글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퍼지면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부정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죠. 글쓴이의 첫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파이코어팀은 최소한의 가격 하락으로 자기 물량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정책은 다 그 목적이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먼저 코어팀이 보유한 파이 물량의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코어팀은 단순히 시장에서 현금화를 목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분배 구조를 보면 이 물량은 네트워크 개발, 생태계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진행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 주장대로라면 굳이 수년에 걸쳐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거쳐 오픈 메인넷까지 준비하고 전 세계 금융 파트너들과 KYB를 맺을 이유가 없었겠죠. 또 가격 변동이 곧바로 코어팀의 매도 때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상장 초기에는 큰 가격 변동성을 겪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얇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지금의 가격 흐름은 코어팀이 던져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초기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정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주장의 문제는 복잡한 시장 구조와 코어팀의 역할을 무시하고 단순히 물량 던지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코어팀은 단기 차익 실현이 아니라 장기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페 글쓴이는 이어서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램프는 있는데 오프램프는 없다. 왜냐면 코어팀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카페 글쓴이의 다음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온램프는 있지만 오프램프는 없다. 파이는 살 수만 있고 팔 수 없게 막아두었다. 왜냐면 코어팀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는 의도적으로 맥락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먼저 온오프 램프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온램프는 사용자가 법정화폐로 파이를 구매할 수 있는 입구이고 오프램프는 파이를 팔아 현금화하는 출구입니다. 현재 파이는 온램프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OKX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뿐만 아니라 벤사, 온램퍼, 트랜스파이, 온램퍼머니 같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까지 총 10개 기업이 KYB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를 열어두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연결된 합법적 입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왜 출구인 오프램프는 늦춰지고 있을까요? 이건 코어팀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파이를 현금화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동성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가격은 방어할 틈도 없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파이는 실패한 코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겠죠. 따라서 현재의 구조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초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온램프를 먼저 열어 새로운 유입을 늘리고 그 사이 KYB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장해 안정적인 출구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즉, 지금의 불균형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카페 글쓴이는 여기서도 결론을 서둘렀습니다. 출구가 없으니 다 코어팀의 의도다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출구를 조급하게 열면 파이 자체가 위험해지고 출구를 준비된 상태에서 열면 안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글쓴이가 다음으로 꺼내든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KYB 자체가 코어팀의 통제 장치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카페 글쓴이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래소 KYB 자체도 최대한 통제하에 유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즉, 파이코어팀이 KYB 제도를 이용해 자유로운 현금화를 막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장을 조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KYB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YB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 절차입니다. 단순히 파이코어팀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장치가 아니라 파이가 국제금융규제체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죠. 즉, 무분별하게 누구나 파이를 사고 파는 구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가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만약 KYB 없이 오프램프가 열려버린다면 파이는 단기간에 대규모 현금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불법 자금, 세탁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파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서 국제금융망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될 위험까지 생깁니다. 따라서 KYB는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무질서한 자유 대신 규칙 있는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있기에 앞으로 파이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금융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카페 글쓴이는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갔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KYB가 있기에 파이는 제도권과 이어지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글쓴이가 이어서 주장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으니 파이에서는 제대로 된 앱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 주장 또한 중요한 맥락을 무시한 겁니다. 카페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파이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앱 하나 만들 수 없고 해커톤도 다 보여주기일 뿐이다. 겉으로만 보면 파이가 기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맥락을 무시한 단순한 해석입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프로토콜 19 버전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19는 이미 수년 전 스텔라 메인넷에서 안정성을 입증한 버전으로 초당 119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확장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슈퍼노드는 19.4를 운용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코어팀은 19 버전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즉, 파이가 낡은 시스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검증된 고성능 프로토콜 위에서 안정적으로 구동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까요? 스텔라는 프로토콜 20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인 소로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곧 적용될 프로토콜 23에서는 소로반이 성능과 병렬 처리, 상태 관리 등에서 대폭 강화되며 완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진화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은 프로토콜 23에서야 비로소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파이코어 팀은 중간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고 현재 19에서 곧바로 프로토콜 23으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없다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완성된 버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건 시간 끌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행착오를 피하고 완성형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파이 API와 SDK는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KYB를 통과한 기업만 API와 SDK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죠. 이건 무분별하게 불법 앱이나 스캠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한 초기 단계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코어팀은 향후 점차 제한을 풀고 완전 공개 개발 환경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바로 탈중앙화의 길이니까요. 따라서 카페 글쓴이의 주장은 현재 상황만 떼어내서 없다라고 단정한 겁니다. 현실은 파이는 이미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으며 소로반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즉,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안정성과 완성도를 우선시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이제 글쓴이가 지적한 또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파이의 TPS, 즉 초당 거래 처리량을 문제 삼으며 하루 8만 6천 건도 안 된다며 파이를 죽은 네트워크처럼 몰아갔습니다. 카페 글쓴이는 이어서 파이의 TPS를 문제 삼습니다. TPS가 평균 1도 안 된다. 하루 8만 6천 건의 거래조차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 네트워크다. 겉보기에 수치만 놓고 보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표면적인 숫자만으로 단정한 해석입니다. 우선 TPS라는 지표는 단순 거래량 카운트가 아닙니다. 네트워크에 사용자가 몰렸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즉 확장성과 내구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거래가 적다고 해서 곧바로 죽은 네트워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초기에도
거래는 극소수였고 심지어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출시 초반에는 하루 수천 건 수준이었지만 이후 디파이와 NFT가 등장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즉, 초기 TPS의 절대값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잠재적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대기 중이냐입니다. 파이는 이미 6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 2천만 명이 KYC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언제든 본격적인 생태계 앱이 가동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거대한 파도 직전에 잔잔한 수면 같은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집계되는 거래의 성격입니다. 대부분이 지갑 생성, 거래소 연동, 테스트 트랜잭션 같은 기반 다지기용 활동입니다. 이런 건 일상 결제나 D앱 사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TPS 수치상으론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기반이 있어야 향후 대규모 상용 서비스가 올라와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는 지금 프로토콜 19를 운영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버전은 초당 최대 119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거래량이 적은 건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사용을 견딜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경기장이 텅 비어 있다고 해서 경기장이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경기를 시작하면 수십만 관중이 들어올 수 있는 구도냐는 거죠. 따라서 하루 8만 6천 건도 안 된다는 주장은 표면적 사실일 수는 있어도 본질을 보지 못한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갑자기 터지는 법이고 파이는 그 폭발 직전의 잠재력을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이제 글쓴이가 이어서 던진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코어팀이 가격을 방어하는 이유는 자기 물량을 팔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죠. 카페 글쓴이는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코어팀이 가격을 방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들 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다. 모든 정책은 결국 그 목적이다. 이 주장은 파이오니어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만 실제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먼저 가격 방어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오픈 메인넷 직후 6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동시에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규모 매도 압력으로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하고 시장은 역시 또 실패한 코인이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코어팀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간에 이런 상황은 곧바로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즉, 가격 방어는 자기들 이익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지키는 방패막이라는 겁니다. 초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코어팀이 아니라 파이오니어들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떠나고 생태계는 실제 사용처를 확보하기 전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가격 안정은 단순히 숫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가격 방어와 파트너십 확장의 관계입니다. 국제 결제 인프라 기업이나 대형 거래소와 협력하려면 자산의 안정성이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파이가 상장 직후 폭락하는 자산이었다면 지금처럼 10개 글로벌 KYB 기업이 참여하는 그림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즉, 가격 관리 없이는 파트너십도 생태계 확장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방어가 영원히 유지되는 인위적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 충격을 흡수하고 시장이 성숙해질 때까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 생태계 앱과 실제 사용처가 늘어나면 가격은 방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지탱될 겁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은 가격 방어를 시간 끌기로만 해석했지만 실상은 프로젝트를 지켜내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신뢰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글이 퍼지면서 커뮤니티의 신뢰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주제는 부정적 정보의 파급력입니다. 카페 글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인기글로 퍼지면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을 넘어서 커뮤니티 전체의 신뢰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바로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데이터보다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알트코인 전반은 상승세인데 파이가 계단식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의 불안은 이미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때 코어팀이 물량을 팔아치우려고 시간 끌고 있다 같은 글이 퍼지면 불안은 공포로 바뀌고 공포는 곧 매도세로 이어집니다. 결국 근거 없는 글 하나가 실제 시장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글이 반복되면 커뮤니티 내부의 신뢰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소수만 믿더라도 자주 접하다 보면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의심이 쌓이면 파이오니어들끼리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프로젝트를 함께 지탱해야 할 공동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팩트체크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식 로드맵, KYB 승인 기업 목록, 파트너십 현황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단정적으로 주장할 때는 출처가 공식인지 단순 추측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과장된 낙관론이, 내리면 극단적인 비관론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파이는 하루 이틀에 탄생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6천만 명 이상이 모여 구축한 네트워크입니다.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셋째, 올바른 정보의 확산입니다. 부정적인 글은 공유될수록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비판적으로 퍼나르는 게 아니라 팩트로 반박하고 올바른 분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이 커뮤니티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파이는 단순히 가격 차익을 노리는 코인이 아니라 세계의 최대 커뮤니티가 함께 구축하는 장기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놓치고 순간적인 글에 흔들린다면 가장 큰 손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며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이오니어다운 길이자 파이가 진짜 가치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일 겁니다.